수천 년 동안 토착 장인들에 의해 제작된 아메리카 원주민의 보석과 장신구들은 남서부의 아메리카 인디언에서 북동부의 인디언에 이르기까지 각자 고유한 그들의 영토와 영적 신념, 전설 및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과거부터 청록색 보석을 이용해 장식품들을 만들었죠. 허나 오늘 설명할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터키석과 은으로 제작된 인디언 주얼리의 시작은 19세기 후반 1870년대 남서부의 나바오 부족들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바오족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은과 터키석의 인디언 주얼리의 시작은 생각보다 신선합니다. 19세기 멕시코에서 북상한 스페인인들은 미국 남서부에서 주로 거주해온 인디언 부족 중 하나인 나바오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왔습니다. 이들은 나바오족과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은세공 기술을 알려주었고, 함께 북상한 멕시코 가죽세공사들은 실버 스탬핑 기술을 알려주었죠. 나바오족들은 에시디 세니가 최초의 나바오족 은세공인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니는 1860년대부터 스페인인들을 통해 배운 은세공 기술로 터키석과 은을 조합한 상징적인 나바오 공예품을 탄생시켰죠. 세니는 아들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쳤고, 이들은 이 기술을 부족 전체에 전파했습니다. 1880년대에는 나바오족 보호구역 전체로 은세공 기술이 퍼져나갔죠. 이들은 주로 은화나 촛대 등을 녹여 장식품을 만들었고, 주로 보호가드나 담배 플라스크, 벨트, 팔찌, 목걸이 등을 만들었습니다. 1872년 세니의 아들인 찬이 이웃 부족이었던 주니족에게 은세공 기술을 전파합니다. 주니의 최초의 은세공인으로 여겨지는 렌야드는 가르침의 대가로 좋은 말 한 마리를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렌야드는 자신이 만든 세공품을 팔기 위해 뉴멕시코, 애리조나, 텍사스 등지를 여행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는 후에 다카하시고로와 연을 맺는 라코타 부족 같은 푸에블로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은세공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주니 부족의 주얼리가 현재 인디언 주얼리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인디언의 은세공 기술은 나바오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현 시대의 모든 인디언 장신구는 나바오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6년 도쿄에서 6남매 중 5째로 태어난 고로. 그의 이름은 숫자 5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내아이를 뜻하는 로에서 유래합니다. 변변치 않은 형편의 어린 시절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고철이나 천을 모아 무언가를 만들었고, 한때는 글라이더 만드는 일에 몰두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고로는 하야마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 참가했는데, 여기서 요코스카에 주둔해 있던 한 미군을 만나 그에게 가죽 공예를 배우게 됩니다. 그의 손재주를 알아봤던 미군은 귀국 전 고로에게 7개의 공예 도구를 선물해주고 떠나게 되었죠. 고로는 가죽 공예에 푹 빠졌고 서양식 벨트와 북스트랩을 만들곤 했는데, 학교 친구들은 고로의 이 공예품을 매우 갖고 싶어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가죽 공예에 몰두하던 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16세에 가죽 공예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고로는 아메요코에 있는 상점에 벨트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한 가게 주인은 고로의 상품이 마음에 들었고 100개를 만들어 오면 개당 900엔에 납품받았습니다. 그의 벨트는 꽤나 인기가 높았고, 점점 공예에 익숙해진 고로는 이후 가죽 핸드백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이게 다카하시 고로의 첫 사업이었고, 일본의 역사적인 브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966년 다카하시 고로는 아오야마에 자신의 첫 매장인 고로스를 오픈합니다. 어릴 적부터 인디언 문화를 선망했던 고로는 28살에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떠납니다. 당시 일본에서 해외여행은 특별했고 원달러 환율이 360엔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로에게 그건 중요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망하던 인디언 문화를 직접 느끼기 위해선 말이죠. 그는 뉴욕으로 향했고, 뉴욕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에서 인디언들의 역사와 복장, 사용했던 도구에 깊은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었고,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매일 가죽 벨트를 만들어 다음 미국 여행을 기약합니다. 3년 뒤 1971년 고로는 인디언 자치구가 모여있는 애리조나로 향하게 됩니다. 애리조나주의 플래그스태프를 여행하던 중 고로는 자신의 가방에 관심을 보이는 JED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은세공사였던 JED는 자신의 가게에 고로를 초대해 자신의 공예품을 보여주었죠. 서로의 공예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 둘은 서로의 물건을 물물 교환하였고, 이것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고로는 JED에게 은화를 성형하여 콘초를 만드는 등의 은세공 기술을 배우게 되었죠. 이 둘은 서로의 장인 정신을 공유하며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 마을 근처 66번 국도 외곽에서 고로가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직접 만든 가방에 푹 빠졌습니다. 그것은 고로와의 우정의 시작이었고, 우리는 급속도로 돈독해졌죠. 라고 JED는 고로와의 첫 만남을 회상합니다.
귀국 후 고로는 자신의 가죽 벨트에 버클과 콘초를 만들어 달기 시작했습니다. 고로는 미국 여행 때마다 애리조나의 JD와 교류했고 JD의 소개로 나바오 부족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나바오족은 터키석과 은을 이용한 아메리칸 인디언 주얼리의 선구자들입니다. 고로는 그들에게 동방의 가죽 장인으로 입지를 넓혀갔죠. 인디언들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신뢰와 유대감을 중요시 여깁니다. 고로는 그들과의 신뢰나 유대감을 쌓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부분은 현재까지 고로스라는 브랜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며 영업 방침이기도 합니다. 독수리 깃털은 인디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로는 독수리 깃털에 끌렸는지 모릅니다. 고로의 여행은 애리조나에서 뉴멕시코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그는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독수리 깃털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고로는 그것을 매우 구매하고 싶었지만 가게 주인은 독수리 깃털의 문화적 중요성과 상징성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죠. 독수리 깃털은 그만큼이나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인디언들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로는 포기하지 않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유대를 쌓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가격 흥정 대신 자신이 만든 독수리 모양의 은반지를 제공함으로써 독수리 깃털과 물물 교환합니다. 고로는 그 뒤로 뉴멕시코를 들릴 때마다 자신의 공예품과 독수리 깃털을 교환했고, 수년 동안 모은 깃털로 인디언들의 머리 장식인 보닛을 만듭니다. 고로의 이런 독수리 깃털 사랑은 자신의 브랜드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고로스의 대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펜던트와 반지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인디언들과 꾸준히 교류하던 고로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꿈이 실현되는 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뉴멕시코 지역에서 만난 상점 주인은 어느 날 고로에게 그가 알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우스 다코다의 스탠딩 락 인디언 보호구역에 방문했고, 거기서 라코타족 에디 리틀 스카이와 그의 아들 레드보우를 만났습니다. 고로와 라코타 부족의 첫 만남이었고, 그의 품성을 익히 알고 있던 라코타족은 일본인임에도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에디 리틀 스카이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되고 싶다던 고로의 소원을 듣고 고로의 부모 자리를 대신해 주기로 합니다. 고로는 부족 내 명명식이라는 신성한 의식에 참여해 라코타족의 일원이 되었고, 이곳에서 영적인 존재들에게 옐로우 이글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40세의 나이에 공식적으로 라코타 부족의 일원이 되었고, 에디 리틀 스카이의 아들이자 레드보우의 형제가 되었죠. 고로는 이후 매년 8월 라코타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가 천막을 치고 석 달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1966년 아오야마에 매장을 열었던 고로는 1973년 현재 고로스에 위치한 하라주쿠로 매장을 이전합니다. 고로스의 접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매장 안에 한 번에 한 팀만 입장이 가능하였고, 고로는 그 한 손님에게 자신의 상품을 설명하는데 열중했습니다. 매장의 문을 잠그고 한 명의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죠. 이런 방식 때문에 고로스 매장에는 매장 앞 가드레일을 따라 길게 줄이 이어졌고, 1991년 고로는 줄 서는 고객들을 위해 통나무 벤치를 설치합니다. 이후 통나무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손님들의 행렬은 하라주쿠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죠. 2002년 통나무 벤치는 미간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고로스는 세계에서 가장 구매하기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자본주의 사회에 그들의 판매 방식이 너무 악명 높고 거만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고로스에서 추구하는 것은 구매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객과 판매자의 만남이 아닌 자신의 정신이 깃든 창조물을 나누는 일종의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는 그가 인디언들과의 삶에서 그들과 나누었던 영적인 유대감에 기반합니다. 그렇게 고로스의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고로스의 직원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로스의 상징적인 독수리 펜던트를 구매하기 위해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사기도 했지만 오히려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신만의 멋을 찾으러 하라주쿠에 모이는 젊은이들 사이로 입소문이 퍼졌고, 그들을 하라주쿠의 고로스 매장 앞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고로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독수리 펜던트와 독수리 깃 펜던트입니다. 현재 헤드 파츠가 따로 있는 독수리 펜던트는 90년대 처음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이전 독수리 펜던트는 고로가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했기에 각각 다른 모양을 하고 있죠. 독수리 펜던트는 1년에 5개 정도만 생산되어 선택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펜던트입니다.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를 형상화한 것이며 3가지 크기의 모델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중적이기도 한 깃털 펜던트 역시 90년대 초 처음 생산되었습니다. 물론 80년대에 원형 모델이 존재하긴 했으나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양의 깃털 펜던트는 90년대 초 처음 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독수리의 깃털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독수리의 가슴털, 날개깃, 꼬리깃 등 다양한 형태와 소재, 디테일에 따라 28가지의 펜던트가 존재합니다. 독수리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신과 가장 가까운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 여겨졌습니다. 깃털 또한 인디언들에게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물건이었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존중과 우정의 표시로 독수리 깃털을 선물하였고 독수리 깃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고로 또한 자신의 고객들의 목걸이에 깃털 펜던트가 하나씩 늘어갈수록 기뻐했고 그들을 특별히 대우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일종의 상술이긴 하네요. 다카하시 고로는 2013년 11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그의 후손들이 고로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죠. 고로스는 다카하시 고로의 사망 이후에도 그가 추구하는 인디언적 가치를 유지하며 하라주쿠에서 여전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디언적 가치를 창조 공유하고 있습니다.